자, 수출입은행 하면 먼저 여러분은 뭐 이미 다 아시겠죠. 여기 오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소위 말하는 국책은행이고 금융공기업입니다. 그 금융공기업이 지금 뭐 사는 기원 저희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미 서로 갈 길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죠? 뭐 기원은 산업은 이제 민영화로 길을 택했고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국책은행으로 남아있는 곳은 저희 수출입은행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 자체 요 밑에 미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아마 향후 계속 그 국책은행으로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아마 그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저희가 이런 미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은행으로 금융공기업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만간 기현산업이 민영화의 길을 가고 나면 저희가 유일한 국책은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국책은행들은 그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정해준 법에 따라 자기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도 한국수출입은행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 그 법 1조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여기 이제 요약이 돼 있는데 수출입, 해외 투자, 해외 자원개발, 그리고 대외 경제 협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 나열돼 있는 요 업무들이 정말 대한민국에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저는 뭐 직장 생활 20년 이상 했는데 한 번도 제 미션에 대해서는 수원에 들어오시면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 대외 의존도가 한 85% 되더라고요. 그 말은 그 우리나라가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분야가 빠지고 나면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제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수출입이나 해외 투자, 해외 자원개발 같은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에 들어오시면 일단 우리가 밖에 나가서 뭘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이 우리 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은 항상 그 신용 등급이 대한민국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신문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저희가 자금 조달을 해올 때는 항상 저희 은행이 그 조달에 있어서 벤치마크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더 낮게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이 조달해 올 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지난 금융위기 때 해외에서 조달이 거의 안 될 때 수출입은행이 처음으로 해외 시장 나가서 그래서 해외 시장을 두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에 미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첫째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국제거래 전문은행이라는 겁니다. 국제거래.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소위 생각하는 시중은행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뭐 시중은행을 직장으로 택하실 분도 많으시겠지만 시중은행처럼 저희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대부분 여기 외국에 거주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출입은행에 들어오시면 일단 바다 건너가는 일이 자주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건너 사람들, 외국인들을 만나는 일이 아주 자주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는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욱 잘 알려진 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입은행 영어가 엑스포트 임포트 뱅크 오브 코리아인데 밖에 나가면 이 이름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가 국책은행이 이제 ECA라고 하는데요. 엑스포트 크레딧 에이전시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공적 수출 신용기관인데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요거는 WTO 체제 하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허용을 받은 그런 기관이고요. 소위 한 전 세계에 180몇 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살만한 나라들은 다 이 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뭐 미, 영, 캐, 중국 이렇게 돼 있고요. 아시아에서도 좀 살만한 나라, 그 다음에 유럽 쪽, 그 다음에 저기 중남미에서도 살만한 나라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들은 요런 저희 같은 ECA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는 뭐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렇게 금융 지원이 없으면 그거는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국민의 재원을 써가지고 좀 살만한 나라들은 다 ECA라는 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 ECA가 하는 역할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국제 거래를 지원하는 전문은행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이 직장을 선택하실 때 시중은행으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KDB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KDB도 기본적으로는 이 국제거래 지원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는 아시겠지만 모태 자체가 국내 개발
위해서 설립된 은행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각각 기관들의 미션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정말 내가 좀 해외 관련되는 일을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 수출입은행을 택하시면 아주 즐겁게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일을 잠깐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 저희가 ECA로서 하는 본연의 업무들이 요겁니다. 선박, 플랜트 이런 업무. 최근에 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UAE에. 굉장히 큰 규모인데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요새 이제 브라질 쪽에 고속철 같은 사업들이 많이 지금 수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의 고위험 거래 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선박은 세계 1위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선박 산업이 사실은 수출입은행 지원을 통해서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행원이었던 90년대만 해도 이 선박이 절대 세계 1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유럽이 저 멀리 앞서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따라가고 있었고 저희는 저 뒤에 처져 있었습니다. 그런 선박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되느냐 하면 그 뒷배경에는 사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플랜트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의 대충을 짐작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선박, 플랜트 같으면 이 큰 공장들 아닙니까? 그죠? 요새는 공장도 규모가 커져가지고 뭐 정유 설비 같은 거는 심지어 평균 한 25억 불짜리가 많고요. 큰 것들은 100억 불이 넘어갑니다. 그런 게 있고 뭐 원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3배가 더 규모가 크죠. 그죠? 고속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게 저희의 메인 업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업무가 요 ODA 우리나라 말로는 경제협력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차관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요새 뭐 신문지상에서 좀 자주 봤을 것 같은데 저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차관을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의 성장은 이런 차관을 받아서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뭐 경부고속도로부터 포항제철, 심지어 소양강 댐,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셨던 많은 학교들이 사실 6.25 때 폭격을 당해서 다 학교가 부서졌습니다. 그 학교를 다 지어준 것들이 이런 차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세계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차관을 받아서 저희가 경제를 일으켰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지금은 차관을 주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관의 증가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저희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도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뒤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요 업무를 했었고, 여기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뭐 시간만 넉넉하면 제가 그 현장에서 있을 텐데 이걸 참 많이 해주고 싶은데, 조금 시간 때문에 그렇긴 한데, 뒤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간을 봐가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지금 정부에서는 조금,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이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한 지원 뭐 여기 보이시죠, 그죠? 이산가족 상봉부터 식량 비료, 철도 사업까지 다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 가지 꼭지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다 업무들입니다. 요 세 가지가 다 수출입은행의 그 황금물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큰 업무를 하려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리스크 레이팅에 관해서는 저희가 대한민국 내에서 제일 알아주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 그 다음에 국제계약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게 그 국내 은행들이 하는 업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냐 일이냐 할 때는 사실 이게 시중은행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계 은행 같은 데 가보시면요. 거기 뭐 PF 파트 같은 데가 아주 소수의 매우 뛰어난 인재들이 하는 일들이 저희 은행에는 다 이게 그런 일들을 사실 하고 있는 게 저희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티뱅크나 뭐 HSBC 이런 쪽에 가보시면 그 아주 특수한 소수의 인력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사실 수출입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아니면 대한민국 어디서도 이런 퀄리티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당연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입은행 연력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7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76년에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한참 중화공업 진흥의 기치를 걸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우리가 중화공업에서 성공하려 그러면 뭐 포철도 짓고 공장도 지어야 되겠지만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게 설립이 됐고요.
87년에 이제 저희가 아까 앞에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던 그 차관 업무를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요 90년대, 쯤에 들어왔는데, 요 당시에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이 1조대였습니다. 1조대. 그런데 지금, 2010년도 와가지고 한 20년 지났죠. 그죠? 20년 지났는데 지금, 이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5조 원 돌파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수원이 얼마나 요 짧은 시절에 1조에서 65조까지 크게 성장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 65배 정도 대출 우리 규모로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뭐 요거보다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메인 업무들이고요. 요거 말고 EDCF 업무는 제가 여기서 그래프를 안 가져왔는데 거기도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것보다 더. 그래서 사실 업무에 관한 한은 저희가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걸 이제 수치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90년 초에는 약 1조가 약간 안 됩니다. 그죠? 안 되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와가지고 지금은 한 그 65조의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인원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만큼 수출입 병행이 들어오시면 나중에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어떻게 사람을 65배 늘려준다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늘려줄 리가 없겠죠. 그죠? 그 당시에 90년대 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30명 규모였습니다. 지금 한 660명 규모 되니까 그죠? 사람은 한 뭐 1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일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죠?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아주 능력 발휘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앞으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원전이나 고속철 같은 일이 생기면 일이 더 볼륨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이 오셔야 됩니다. 공기업도 옛날처럼 뭐 놀고 하던 직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면 후회하십니다. 저희 은행에 들어오시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 자체를 제가 오늘 이런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안 하고는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 사이에 IT라든지 이런 뭐 우리 조직 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했고 그 다음에 또 요새 들어오는 신입회원들의 역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 때보다 훨씬 잘하고요. 더군다나 뭐 영어 능력 같은 것들은 뭐 저희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한 조직의 그 모습을 보려면 소위 이제 미션이나 비전을 보시면 되는데 저희 이 미션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이 비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금융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계화 연결해 줄 수 있는 데가 수출입은행이고요. 항상 저희는 글로벌이 들어가고 이 글로벌이라는 거는 세계와 교류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금융 쪽에 있어서 글로벌 하면 사실 수출입은행을 떠올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 핵심 가치가 당연히 글로벌이고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마인드는 반드시 여러분한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외 출장 가는 거 이런 거 힘들어 하시는 분은 사실은 저는 저희 직장을 안 택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들어오시면 뭐 수시로 출장을 많이 가야 되고요. 외국인하고 많이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면 시중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자기 성격에 맞게 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외국인하고 자주 접촉을 해야 되고 그런 다른 문화에 대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좀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좋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출장 가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뭐 가까운 일본에 가는 건 모르겠지만 저기 아프리카로 가거나 중남미로 가면 중남미 가려면 30시간 타야 됩니다. 비행기. 그죠? 그런 거 좀 즐기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아주 일을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직의 특성을 좀 아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게 글로벌의 뜻이고 그다음에 이 전문성의 뜻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업무들이 그 PF나 이런 업무들인데 아주 뛰어난 그 집중도를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일이 힘듭니다. 뭐 시중은행 가서 그냥 뭐 그 여신 상담하고 이런 업무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 소위 말해서 PF 업무 같은 걸 할 때는 저도 행원 시절에 봤지만 뭐 계약서 한 권이 뭐 10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것도 영어로 된 글자고요. 빡빡한 글자가 100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느린 속도로 읽으면 그거 1년 되면 1년이 걸립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는 일을 못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좀 이렇게 그거를 빠른 속도로 읽고서 승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좀 그런 거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저희 은행의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저희 은행의 이제 조직도입니다. 그죠? 조직도인데 지금 뭐 아까 제가 인원은 얘기를 했고요. 한 686명 정도 현재 되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는 정규직 인력만 넣은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당연히 정규직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여러분 밑에 이제 사무 서무업으로 도와줄 분들은 파견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한 100명 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800여 명 정도 규모가 됩니다. 저희가 800여 명 규모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는 저희가 지점이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고객들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객 베이스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는 주요 도시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뭐 주요 도시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죠? 수도권부터 해서 지방까지 이렇게 다 있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언제 여기 제주도도 좀 했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죠? 원래 신입병원들이 갔다 와서 아마 뭐 잘 보고 제주도 잘 하면 좋겠는데 여기가 이제 근데 수출이나 수입 이런 게 좀 많아져야 저희가 브랜치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직도가 저희 은행 업무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사무소, 현지법인 주재원, 뭐 EDCF 주재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 20여 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부터 해서 후진국까지 저희들이 쭉 이렇게 브랜치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아가서 저희가 아까 뭐 산업도 얘기를 하고는 했지만 여기 국제기구 파견 예를 들면 IDB나 월드뱅크, ADB, AFDB 이런 걸 MDB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 MDB 국제금융기구들에 저희들이 직원들을 다 파견을 해서 한 2년 내지 3년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쪽하고 우리가 코파이낸싱이라고 해서 협조용자라고 합니다. 협조용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런 기구들하고 많이 협조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도 인력을 보내서 저희가 근무를 시키고 물론 뭐 학술 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출입은행에 들어오시면 뭐 저희가 숫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이런 해외 네트워크 그다음에 국제기구 파견 학술 연수까지 포함하면 뭐 예전히 자기가 정말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다 이렇게 국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는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죠? 좋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여기 캐나다에 한번 있었고요. 2년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이면 두바이라고 있죠. 두바이. 저도 여기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들 교육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기가 인생에서 한번 이렇게 해외 근무를 해보는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또 너무 자주 나가는 것도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은행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면 한 30년 근무하신다 그러면 2번 내지 3번 정도 이렇게 해외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에 이렇게 많은 해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업무 자체가 다 이렇게 이제 우리의 고객 베이스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제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지금은 이 중동 지역이고요. 이 중동이 저희가 에셋 포트폴리오가 제일 큽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플랜트 수출에 있어서 지금 거의 이 중동 지역에서 50% 이상 나오는데 원래는 사상 기록을 세웠죠, 그죠? 사상 최초의 기록을 세우고 했는데 이 중동 지역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중남미 쪽도 여기 사우팔로 있고 여기 중남미 쪽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기에는 이 아프리카 쪽으로 저희가 점점점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경협 쪽은 이런 쪽이 점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으로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아마 올해 또는 내년에 걸쳐서 아프리카 쪽 이런 쪽으로는 더 네트워크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걸 하더라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계에 도전하는 수원이 그러니까 세계에 도전을 할 만한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오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미래도 정말 수출입은행이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요새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녹색금융이라든지 신성장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형 히든 챔피언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금융하고 실물 간에는 서로 그렇게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녹색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한국 경제의 역사를 보시면 여기 배가 보입니다만은 이 배가 커오면서 수원이 집중적으로 그걸 지원해서 지금 건 쪽이 커봤고요. 그 다음에 플랜트도 그렇습니다. 제가 행원 때부터 이게 쭉 조그만하게 하다가 그렇게 커져 왔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미래와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수원이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업무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을 뽑을 건지 이제 실제 이제 이런 좋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꼭 오고 싶다는 열정이 가슴속에 생겨야 되고요. 먼저 사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요, 그죠? 그거 없이 그냥 하면 별로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인연으로 좀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저는 좋겠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이런 정보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원래 한 30명 뽑았는데요. 내년에는 약간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더 늘어날 거고. 보통 저희 채용 공고는 한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쯤부터는 뭐 필요하시면 저희 인사팀에 항상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뭐 이런 것들은 다 제한이 없는데 다만 시험을 봅니다. 저희가 그죠?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전공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영학, 경제학, 법학 중에서 하나를 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필기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의학 문제는 여기서는 빠져 있는데 뒤에서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절차로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전공 시험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영어 시험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영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영어에 대한 능력이 저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탭스 시험을 많이 봐왔습니다. 서울대에서. 그렇지만 뭐 성적 제출하는 걸 인정해 주지는 않고요. 그 날짜에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전공 시험하고 영어 시험을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면접은 원래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1차 면접에서. 그래서 1차 면접이 1박 2일 저희 연수원에서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테스트를 많이 했고요. 한 5가지, 6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개인 평가를 많이 했었고 뭐 심지어 남자 여자 축구까지 한번 했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면접 시험을 굉장히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청년 인턴을 굉장히 많이 채용해 왔습니다. 지금 2년째, 3년째 하고 있는데 아마 전 공공기관 통틀어서 비율로 전체 정원 대비 비율로는 저희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일 겁니다. 이 9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뽑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인턴과 관련해서 또 하나 특이한 제도는 인턴에 대해서 최초로 저희가 뭐 최우수 인턴, 우수 인턴을 선발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인턴분들한테 필기에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가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걸 굉장히 우호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아마 거기에 바탕에서 원래 가급적이면 인터넷에서 20%를 뽑아라 이런 정책이 저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을 선도한 게 사실 수출은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원래 신입병원들 중에서 가점을 받아서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한 15%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에서 인턴으로 들어왔다가 근본에 채용이 돼서 지금 제주도 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인턴 제도도 잘 활용하시면 좋고요. 저희가 숫자를 많이 뽑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연초에 한번 뽑고 6월 정도에 한번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심 있으신 분은 내년 초에 저희가 금방 이 인턴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럴 때는 한번 관심을 가지셨다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저희 수출입은행에 들어오는 아주 좋은 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90명 중에 저희가 우수 인턴이라고 해서 뭐 모든 분들한테 다 기회를 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일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대해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서류 전형 면제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페이버입니다. 사실은. 저희 뭐 아시겠지만 이 서류 전형 통과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들어와서 우수 인턴 하시면 거의 서류 전형 면제를 완전히 해주고요. 우수 인턴 비율은 저희가 굉장히 높게 해줍니다. 사실 이게 너무 낮게 하지 않고는 최소한 60% 이상은 우수 인턴이 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가점 제도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아예 인턴 중에 우리가 총 채용인은 만약에 이게 40명 뽑는다 그러면 40명의 20%는 인턴끼리만 경쟁을 해서 저희가 뽑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으로 들어오시면 딴 분들보다 그냥 인턴 외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 경쟁이 굉장히 사실은 덜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은행에서 일을 같이 했잖아요. 1년이나 6개월 동안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수하다고 검증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특혜를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내년 채용에 있어서는 인턴의 20%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 인턴끼리 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시는 대충 2월 초에 한번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한 6월 정도에 이렇게 한번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에 90명 뽑기는 저희가 굉장히 버겁고요. 그래서 한번 두 번에 나눠서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예,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한 5분 늦게 시작해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저희 수출입은행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모여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은행의 특징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정말 내가 세계와 더불어서 커가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뭔가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꼭 좀 저희 은행에 창을 한번 두드려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은행의 또 특징은 하나는 저희 은행 원래 신입회원 중에도 한 재수 3, 40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 기관에 따라서는 최종 면접 오르고 하면 다음 해에 불이익 주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 은행의 애정을 가지고 재차, 3차 도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가점을 줍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우리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 은행에 진짜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꼭 많이 도전을 하셔가지고 저희 수출입은행과 함께 대한민국 호가 같이 이렇게 세계에서 커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짧은 소개가 여러분한테 혹시 수출입은행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거기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피어나가지고 내년에 시험 현장에서든 아니면 면접 현장에서든 여러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